두 번째 세션은 한대훈 SK증권 블록체인 혁신금융팀장님께서 STO, 증권사의 새 기회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한대훈 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 올 때마다 이상하게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생기는데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또 모처럼 또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사실 요 토큰 증권이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였었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요 토큰 증권과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토큰 증권에 대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디지털 금융 혹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이제 제도가 나오면서 모처럼 그런 이제 기회를 좀 얻었다라고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굳이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다소 어떻게 보면 과장된 좀 주제 타이틀을 처음에 달아봤는데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부터 결국에는 이 돈이나 금융을 장악을 했었던 국가들,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도권을 많이 가져갔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회사들이 왜 이 산업을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좀 옛날 역사 얘기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인류 역사상 많은 이제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세계를 지배했었고요. 이제 많은 자산들이 많은 자산이라고 하긴 그런데 많은 이제 제품들이 이제 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개가 금의 역할을 했었고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화폐의 역할, 돈의 역할을 했었던 건 아마도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는 그 금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를 했었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그 애니메이션 최근에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의 관심을 샀던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하는 그 멘트 중에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이제 시합을 지배한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을 지배했었던 나라들은 그동안 금융산업에서 강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그 스페인 무적함대로 유명한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사실 이제 최강대국으로 이끌었었던 것도 결국에 금광을 이제 발견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그 여왕이 그 당시 이제 콜럼버스를 지원을 하면서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했었죠. 사실 저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신대륙을 개척을 한다라는 말들이 아마 지금의 많은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굉장히 좀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저 스페인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대륙을 이제 개척을 했었죠. 사실 그 스페인에서도 이 콜럼버스의 항해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었는데 어쨌든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귀향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금광을 발견을 하면서 스페인은 세계 최강 대국으로 이제 군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스페인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즉 돈이 많이 들었고 부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등장을 했던 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었죠. 영국 역시 이때 금광 그리고 은광을 발견을 했습니다. 포토시 금광을 이제 멕시코 쪽에서 발견을 했었고요. 이 신대륙에서 채굴이 됐었던 금이나 은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영국은 이때 스페인을 누르고 세계 최강 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의 힘으로 인해서 저 금을 마이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개발이 되고요. 그러면서 금 생산량이 산업혁명과 함께 급증을 합니다.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역사는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영국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부채 문제가 발생을 했죠.
마찬가지로 영국도 많은 전쟁을 했었고 많은 식민지를 이제 거느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당연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례로 영국이 1913년에 GDP의 4%만 군사비로 지출을 했었는데 1917년에는 거의 40%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 같은 시기에 이제 독일은 GDP의 거의 50% 이상이 그 군사비로 지출이 됐죠. 아무래도 이때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한 전운이 감돌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영국이 당시에 부채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느냐면은 그 전에 거의 연평균 2% 이상씩 성장을 하던 국가가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었고 다시 예전의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1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저희가 경기 침체가 16년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우울할 텐데 저 당시에 16년의 체감은 더 길었었겠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또 한번 몰락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게 지금까지 세계 최강 대국의 지위를 잊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1, 2차 대국의 1, 2차 대전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죠.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 전쟁이 이제 대부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수혜를 입었었고요. 이때 이제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서 기축통화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브렌튼 우주 체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달러와 금을 이제 그 일정 비율 교환을 해서 달러를 발행을 하는 이제 지금의 미국이 이때부터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금이 부족했습니다. 저 위에 18세기 보시면은 저기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전 세계 금 생산이고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입니다. 18세기만 하더라도 금 생산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해도 금이 그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었고요. 19세기만 해도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금 생산이 급증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많은 금이 생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20세기인데 금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 생산이 한 2% 정도 수준에 이제 못 미쳐 있는데 저때 경제 성장률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금이 오히려 부족을 했었고 저 산업혁명 초기에 증기기관 발달과 함께 금이 생산량이 급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속해서 금의 생산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달러가 이제 금에 패깅이 돼가지고 발행이 됐는데 미국에서 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내다 팔고 금을 이제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근본위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마침내 1971년에 닉슨 대통령, 지금 이제 닉슨 쇼크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근본위제 폐지를 선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화폐, 오늘날의 달러가 근본위제를 폐기하고 지금의 달러본위제로 유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제 늘 전쟁 혹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많이 불안한 시기에 저희가 믿었었던 것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결국에 이 몇 차례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결국에 핵심은 금이나 달러보다는 결국에 그 나라의 신용과 신뢰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영국이 저 산업혁명 그 다음에 근본위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저것들 이제 신용과 신뢰를 보강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근본위제는 아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지금은 화폐본위 즉 달러본위제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신용과 신뢰가 이 화폐의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기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사실 여러 이제 문제점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2008년 이후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 최근에는 조금 이제 긴축적인 그 정책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그 유동성을 풀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 모두 저 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죠. 이때 등장을 했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2008년 그리고 2009년 1월에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 저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인기를 끌었었던 지난 2020년 이후가 생각을 해보면은 각국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때, 즉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을 때 발생을 했다라는 점은 이러한 의미를 좀 뒷받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상 자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마 2017년이 될 거예요. 2016년, 17년이 될 텐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상 화폐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화폐니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하되 비트코인은 안 된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처음에 등장을 했었던 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제가 좀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문제가 이제 늘 발생을 하면서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많은 금융기관들이나 중개기관들은 막대한 이제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였었죠.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월가 해체 운동이 이제 나타날 정도로 금융권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현재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하면은 저는 은행에 가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뭐 몇 가지 서류를 작성을 하고 뭐 이제 이자를 얼마 지급을 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은행에 이자 수수료를 지급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제가 뭐 돈 많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 돈 많은 친구에게 가서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못 믿는다라고 하면은 변호사의 공증을 통해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은행을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면서 그분들에게 이자 혹은 이런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불합리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은행을 찾아가서 이자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서 공증에 대한 이제 그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중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릴 때 지금 여기 한 4, 50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4, 50분에게 제가 그 적은 일종의 종이를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했을 때 여기 계신 50분이 이 거래 내역이 맞는지 아닌지를 일종의 증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움직이죠. 아마 여기 계신 50분한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나요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한 30분 정도는 그냥 좀 귀찮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아마 대답을 회피를 하실 거고요. 가끔 이제 그런 거 이제 잘 못 보고 넘어가시는 정의감이 있는 분들만 이제 맞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여기 계신 50분들이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증명을 해줬을 때 이걸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로 이제 뭐 저런 토큰을 지급을 했었던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다양한 금융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2009년에 발생을 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 몇몇 미국에 있는 그 IB들이 그 부동산 그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다양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인을 했듯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방식도 비트코인 등장과 함께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졸려온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블록체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STO 때문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 증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50분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100분, 200분, 300분이 오셨을 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을 누구나 분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있겠죠. 반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50분의 그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를 증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면 어쨌든 비용이 발생을 하겠고요. 50분에게 의사를 물어보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50명일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됐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특정 다수 모두가 이 작업 증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들만 작업 증명에 참여를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가령 20팀, 30팀만 이 작업 증명에 참여를 해서 거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다 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3년에 이제 유럽이 위기가 있을 때, 키프로스 위기가 있을 때 잠깐 비트코인이 이제 주목을 받긴 했었습니다만은 2017년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비트코인은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저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송금 결제 외에는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7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하는 가맹점도 사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훌륭한 것도 알겠는데 저게 송금이란 결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좀 아깝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마침내 2015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직시를 했었던 그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 스마트 계약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좀 큰 차이점이 될 텐데, 스마트 계약은 말 그대로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가령 아까 제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 원을 빌린다라고 했었잖아요. 1억 원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자율 3%로 이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15일에 지급을 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일괄적으로 갚겠다라는 내용을 코딩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저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AI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인간의 감정이 최대한 배제가 된 그러한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저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이 디지털 자산 혹은 블록체인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은 과거의 휴대폰, 그리고 이더리움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저희가 예전에 휴대폰을 썼을 때 전화, 문자, 시계는 어느 휴대폰이든 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는 송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도 역시 전화, 문자 가능하고 시계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한데 저 휴대폰에는 추가적인 기능은 별로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송금 결제 외에는 별 기능은 없는데 이더리움에는 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장 먼저 나온 그 가상 자산이다 보니까 이미 좀 자산군으로 편입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됐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블랙록이 신청을 했고 아마 내년 2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자산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스마트 계약으로 과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을 거냐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디파이, NFT,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CBDC라고 불리는 것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그 가상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왔을 요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그리고 IT에서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009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재밌는데요. 전 세계에서 은행보다 IT 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서베이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탈리아,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이 순으로 높은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 그
한국, 스위스, 일본을 제외를 하고는 몇 차례 금융 위기를 겪었던 나라 혹은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안 갖춰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 숫자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은행 어플 가입보다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송금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보다 IT 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금융업 내에서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IT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됐었던 거죠. 그 미국 IT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이미 웬만한 국가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세계 4위의 GDP에 해당을 할 만큼 IT 기업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 디지털 금융 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IT 기업들이 이제 침범을 했었던 뭐 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금융회사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결국에 돈이 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그동안 소외감이 있었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아니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그 국내 4대 증권사가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근데 저 오른쪽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아실 텐데 국내 메이저 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연간 수익이었습니다. 요 4대 증권사를 모두 합쳐도 요 두 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요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저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가 아팠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찾아온 게 바로 요 토큰 증권이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었는데요. 사실 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먼저 좀 시작을 하셨어요. 페루의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플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 세계의 죽은 자산, 데드 캐피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자산이 약 10조 달러에 육박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경이 넘는 이제 그런 돈인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죽은 자산이 뭐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BTS나 손흥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자산화되지 못하고 유동화되지 못했던 자산이 전 세계에 9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게 처음으로 좀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뭐 이용권, 사용권이라고 하면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 계약 증권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목적도 유틸리티 토큰이 이제 추구를 했었던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형 토큰이 좀 성격이 구분이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농구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저 맨 위에 있는 분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저 농구 선수가 그 NBA에서 뛰고 있는 이제 NBA 그 브루클린 네츠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스펜서 디니디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자신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겠다, 즉 STO를 하겠다라고 해서 NBA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분의 연봉이 3년에 240억이었나요? 그랬을 텐데 자기를 그러니까 본인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조각 투자처럼 쪼개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샀던 사람은 이 사람의 그 판매한 토큰에 대해서 지분을 갖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봉이 뭐 3년에 240억 정도지만 어쨌든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일에 맞춰서 그 지분의 그 성격만큼 배당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이 친구는 3년 연봉을 한꺼번에 수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굿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이름을 딴 굿즈를 제작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을 하는 판매 수익 역시 그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걸었었죠. 그리고 참 뭐 역사가 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 선수가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도 없었고요. 이 친구의 이제 그 당시 궁극적인 목표는 NBA 올스타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단 굿즈를 널리 판매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중의 관심도 적었었고 NBA 노조에 그러니까 NBA에서도 선수와 구단의 계약을 투자자에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밝히면서 결국에 STO 발행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었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꿈을 이뤘어요. 지금은 NBA 올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돼서 그 당시에 요 토큰 증권에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들은 많이 배합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요 두 번째 그림은 앤디 워홀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그 조각 투자와 마찬가지로 저 그림을 일종의 쪼개 팔기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저 아스펜 리조트는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리조트를 STO를 통해서 판매를 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몇 차례 혁신적인 모험과 실험이 있었고요. 이렇게 STO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뭐 디지털 자산 플랫폼,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이제 추구를 하지만 뭐 결제도 있을 테고요. 나중에 이게 정말 자산군이 편입이 되고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면은 뭐 PB 서비스라든지 여러 금융 서비스도 나올 테지만 그 중에 STO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을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곧 이제 법제화가 되는 거죠.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제 의미는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요게 몇 가지 내용 중에서 이번에 장외 거래만 허용을 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요거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예를 들어 SK증권에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STO를 한다라고 하면은 SK증권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서 BTS를 토큰 증권을 통해 발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증권사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이게 국내에서 그 증권사에 가입을 한 고객들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쉽고 전 세계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다 보니까 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만 거래된 것만 해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으로 뭐 많은 최근에 업체들이 이제 그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가령 저 와인, 뭐 최근에 와인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저 와인과 관련된 여러 토큰 증권 그리고 골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그리고 뭐 이번에 방탄소년단 10주년이 됐지만 뭐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 아티스트들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 운동 선수들도 이제는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나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을 하겠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굳이 손흥민 선수나 방탄소년단이 국내 증권사를 이용을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이거를 기회로 보고 있지만 글로벌리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향후에 토큰 증권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웹3 열풍이랑도 많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요 몇 년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논란이죠. 이 웹3가 과연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옆에 있는 이 앤토니 호로위츠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VC 같은 경우에는 이 웹3가 하나의 물결이다. 그래서 뭐 피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물결이다라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나 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웹3가 마케팅 용어일 뿐 기존의 웹이랑 이제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웹3가 뭐냐? 웹3가 뭐길래 저 구루들이 저렇게 논란이냐? 요 그림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웹3라는 것은 과거 웹 1.0, 웹 2.0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웹 3.0이 있다라는 겁니다. 웹 1.0은 저희 초창기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제 접했을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던 사이트가 NBA.com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가 많지 않았어요. NBA.com에 이제 방문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사이트들을 방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이트 방문을 했을 때 개별 사이트마다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들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MBA.com이라고 하는 데서 그 공개하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에 이제 국한됐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웹 2.0, 즉 지금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로그인을 할 때는 대부분 카카오톡 로그인이나 네이버 로그인을 하실 거예요. 해외 사이트인 경우에는 뭐 구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 SNS나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지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웹3는 이제 그러한 로그인 자체도 개인의 지갑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냐면요, 요 그림 때문입니다. 싸이월드가 저는 웹 2.0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참 뭐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도 싸이월드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도토리 충전도 했고요, 뭐 노래도 깔았고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면 일기도 쓰고 사진첩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어느 날 싸이월드가 이제 그 종료가 된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군대를 탈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결국에 이제 나와 보니 싸이월드는 정말로 서비스가 종료가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에 올렸었던 일기장이나 그때 샀었던 노래, 사진첩들은 사실상 다 날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서비스를 재개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컨텐츠들은 다 날아갔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싸이월드 제 미니홈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 미니홈피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싸이월드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던 거고요.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미니홈피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게 우리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이버 블로그나 다른 포털 사이트랑 연동이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연동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웹3예요. 뭐 대표적인 웹3, 뭐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이 웹3에서는 이제 본인 당연히 캐릭터도 만들고요, 본인의 아이템도 착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저 사이트가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제 지갑에 제 캐릭터 아이템을 보관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부터 이 웹3에서는 제가 만든 컨텐츠나 제가 만든 그런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는 다 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일례로 저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통해서 이제 제 미니미의 옷을 입힐 때 싸이월드가 제공을 하는 옷만 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샌드박스나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는 직접 제가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판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웹이라고 하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최근에 숫자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VC들이 투자를 하는 비중이 웹3가 지금도 아직도 제일 높습니다. 메타버스의 지갑 수는 계속해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주요 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도 많이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미 사람과 돈은 이 웹3라고 하는 공간으로 몰리고 있는데 과거에 IT 버블이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있었죠. 결국에 IT 버블이 깨졌지만 그 IT 버블이 깨진 이후에 그때 몰렸던 자본과 그때 몰렸던 인력들이 지금의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냈듯이 이렇게 웹3라고 하는 공간이 향후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주목을 하는 부분이 요 세 번째 메타버스 지갑 수의 추이입니다. 제가 벌써 2년 됐군요. 2년 전에 굉장히 좀 우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50대들의 40대였나요? 40대들의 SNS가 페이스북, 50대들의 SNS가 밴드, 30대가 인스타, 20대가 틱톡, 그리고 10대가 뭐 다른 무언가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10대가 이제 로블록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자가 미국의 10대들을 상대로 너희는 왜 그런 다른 SNS를 안 하고 로블록스를 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왔던 제일 많은 답변이 슬프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해서였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아빠나 엄마가 저희가 뭐 이렇게 다 하는지 알면은 좀 그런 거 많이 숨기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10대들이 예를 들어 인스타에 내가 오늘 이런 걸 먹었다라고 사진을 올렸을 때 저희 아빠나 엄마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오늘 너무 늦게 오지 말거라 이렇게 달으면은 얼마나 싫을까요? 그만큼 이제 10대들은 이미 저희의 그 미래 세대들은 저희가 모르는 이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미 본인의 캐릭터와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그러한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향후에 NFT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 안에서 발생을 했었던 많은 것들이 STO 형태 혹은 그 토큰 증권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와인이나 골프, 뭐 손흥민 방탄소년단 그리고 뭐 부동산 이렇게 저희가 기성세대가 알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은 몰랐었던 다양한 것들을 이 상상력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관련 미팅을 많이 가보면은 정말로 최근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가령 올림픽 체육관 아니면 최근에 그 브루노 마스가 공연을 했었던 잠실 그 주경기장을 보면은 1년 중에 글쎄요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은 거의 비어 있을 겁니다. 1년에 약간을 그 몇몇 기간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죠. 근데 그 비어 있는 기간에도 그 공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 토큰 증권으로 판매를 하자라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령 여기 불솔도 아마 뭐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1년 중에 행사나 이런 뭐 강연을 하는 날이 365일 꽉 차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관리 유지 보수에 뭔가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공간을 토큰 증권을 통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그런 관리 유지와 보수를 하고 이러한 행사를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투자했었던 사람들에게 지분만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STO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 혹은 그동안 저희가 자산화되지 못하고 유동화되지 못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투자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은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허용을 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로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금융사에서 잘했었던 뭐 IB 업무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그 다양한 딜들을 통해서 투자 수단으로 이제 발굴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금융의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호들을 바꾸긴 했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 토큰 증권에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흥망성쇠도 있었고요, 많은 금융회사들이 흥망성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그 금융회사들이 등장을 했었던 거는 결국에 새로운 자산이나 새로운 상품들 혹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성장을 했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뭐 일례로 최근에 ETF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토큰 증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 지금 당장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는 그 웹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투자 수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이게 향후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들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디지털 플랫폼이 될 여러 기회를 많이 놓쳤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유동화되지 못했었고 자산화되지 못했었던 것들을 여러 상상력을 통해서 상품화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탄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게 되겠지만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죠. 뭐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블랙록이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신청을 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고요. 이게 ETF로 정말로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는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들도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투자 상품이 이제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부동산 PF나 이제 다른 IB 업무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이제 수수료가 많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국경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손흥민이나 방탄소년단을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이나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국경을 초월을 한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기대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 금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된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대훈 팀장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죠. STO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국내 STO가 금융시장에 불러올 파급 효과와 또 관련 업계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우리 한대훈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